내년에는 우리끼리 여행 가도 어머니는 복지관이나 다른 데 가시면 되고요. 우리끼리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찻잔을 들었고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만든 것들이 가득한 식탁에서 저는 지금 복지관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물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서 저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동안 참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달력을 보며 한숨을 삼켰고 그 한숨이 어느 해부터는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복래입니다. 72살 경기도 수원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가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저는 방 3칸짜리 이 집을 홀로 지켜왔습니다. 남편과 처음 이사 오던 날, 손을 잡고 거실 창문 너머 동네를 바라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사람은 이미 없고 저만 남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큰아들 동훈이는 아내 서영과 아이 둘을 데리고 서울 송파에 살고 있고 작은 아들 동재는 아내 미랑과 함께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이 빈집이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밀려 들어오는 소리,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뛰어오는 발소리, 며느리들이 주방으로 들어서며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 저는 바로 그 순간들을 위해 5일 전부터 시장을 돌았고 이틀 전부터는 새벽같이 일어나 두부와 묵을 만들고 갈비를 재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소리들이 더 이상 기쁨으로 들리지 않게 된 것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반가움보다 피로가 먼저 보이기 시작했고 손주들의 시선은 저를 향하는 대신 손에 쥔 휴대폰 화면으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들들은 음식을 입에 넣으면서도 문자를 확인하느라 바빴고 음식에 대한 말은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사는 세상이고 사는 게 힘드니까 어머니인 제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명절을 치르는 동안 저는 몸무게가 4kg이 빠졌고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으며 잠을 깊이 자는 날이 드물어졌습니다. 명절 준비를 마치고 가족들을 떠나보낸 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식어버린 전 한 장을 입에 넣으며 괜찮다고 중얼거리던 밤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고, 그냥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명절이 되었을 때 저는 마침내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그동안 해온 것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저 자신을 조금씩 지워가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이것은 바로 그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72살 어머니 한복래, 그녀의 마지막 명절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 저는 습관처럼 서랍 안에 넣어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살짝 다른 그 메모지에는 해마다 거의 같은 내용이 빼곡하게 적혔습니다. 나물 5가지, 전 6종류, 탕국, 갈비찜, 생선, 두부와 묵, 식혜, 약과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어온 제사상 차림이었습니다. 수원 팔달문 시장을 다녀오는 날은 명절 5일 전으로 잡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장에 도착하면 아직 해도 다 뜨지 않은 이른 아침인데도 상인들은 이미 자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멸치 한 봉지를 집었다 놓으면서도 싱싱한 것을 고르느라 한참을 서 있었고, 갈비감은 기름기와 색깔을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며 골랐습니다. 장을 보고 나면 두 손에 가득한 봉투를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야 했는데, 그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것은 아마 몇 해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오후가 되어 있었고, 저는 허리를 잠깐 펴고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재료를 씻고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추와 물을 다듬고 씻어서 물김치를 담그는 일은 하루가 꼬박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오는 자식들 얼굴을 떠올리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부는 전날 담가두고 묵은 아침 일찍 쑤어야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무릎이 시려도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섰던 건 가족이 오는 날만큼은 상이 풍성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왔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했고, 손주들이 맛있다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게 그날의 보람이었으니까요. 명절 전날이면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냄새를 맡으며 여보, 올해도 잘 됐어 하고 부엌 문가에 기대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만 그 냄새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앉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가락 마디가 뻐근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이들 얼굴 보면 다 낫겠지 하고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마다 명절을 준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고, 그 말들이 해마다 한 겹씩 쌓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상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은 큰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상을 물리던 중에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슬쩍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남아서 버리잖아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갈비 그릇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남는 건 내가 다 먹으니까 걱정 마라. 서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불편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은 제사 음식도 간소화하는 추세잖아요. 어머니도 몸이 힘드시면 줄이셔도 되는데. 간소화.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저 혼자 제사를 지켜온 것이 얼마인데 간소화라니.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그냥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명절에도 서연은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식구들이 다 앉아 있는 식탁에서였습니다. 요즘은 제사상에 과일 3가지에 나물 2~3가지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처럼 이렇게 많이 하시는 집이 요즘은 많지 않아요. 동훈이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다 준비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힘들다고 줄이라는 건지, 번거로우니까 줄이라는 건지,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미라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동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그 한마디로 넘겼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음식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줄이면 그게 무슨 제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에 걸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연이 돌아가는 길에 동훈이에게 하는 말을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저 음식들 또 다 남겠지. 비용도 만만찮을 텐데. 그냥 간단히 하게 말씀드리지 그래. 동훈이가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건데.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습관이신 거잖아. 솔직히 나는 그 많은 음식 보면 부담스러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용 낭비. 부담스럽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상이 며느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메모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음식 목록을 바라보다가 오래 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지우지 않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못 줄이겠더라고요. 그 음식들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 기일에도 명절에도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을 기다리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으니까요. 명절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해였습니다. 동훈이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제가 시장 봉투를 풀어 재료를 정리하던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첫 마디부터 목소리가 낮았고 저는 손을 멈추고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동훈이는 몇 년 전부터 지인과 함께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일감이 뚝 끊겼다고 했습니다. 자재값은 올랐는데 공사는 없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어요. 어머니,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석 달 안에 꼭 갚을게요. 3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적금에서 그동안 조금씩 꺼내 쓰고 있었고 거기다 명절 비용까지 해마다 제가 다 감당해 왔으니 남은 돈이 얼마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훈아, 엄마 지금 그 돈이 없어.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적금 타고 남은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언제 그 돈 이야기를 했던가 싶었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 몇 해 전 동훈이가 집을 살 때 제가 한마디 흘렸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결국 통장에서 2천만 원을 꺼내 보내줬습니다. 석 달이 지났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동훈이는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해 명절이 되었을 때 작은 아들 동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차 가져가면 고속도로 막히고 기름값도 많이 나와서요. 기차 타고 갈게요. 교통비가 좀 부담이 되긴 한데 그냥 갑니다. 그냥 간다는 말인데 어딘가 떠넘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와라. 교통비는 내가 줄게. 보내고 나서 혼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는 자식한테 교통비까지 주는 어머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싶었지만 그것도 그냥 넘겼습니다. 명절 준비 비용은 해마다 제가 혼자 감당했습니다. 재료값에 제사용품값, 거기다 손주들 용돈까지 챙기고 나면 명절 한 번에 수십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아들들이 뭘 보태는 일은 없었고 저도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어쩐지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돈은 한 달에 얼마 되지 않았고 남편이 남긴 적금마저 이제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감당하면 된다고 오래된 습관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저뿐이라는 사실을
그날도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명절 하루 전 전을 부쳐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팬을 달구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처음 서너 장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허리 아래쪽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뭉친 거겠지 싶어서 허리를 한번 펴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뒤집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통증이 너무 강하게 와서 저도 모르게 억소리를 냈습니다. 팬 위에 전이 타는 냄새가 났지만 저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등을 냉장고에 기댄 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싶어서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옆집 복희 씨한테 전화를 했고 복희 씨가 달려와 저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무거운 것 들지 말고 오래 서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일 명절 음식을 어떻게 하나 그 생각만 했습니다. 복희 씨가 동훈이한테 연락을 했고 동훈이 부부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동훈이는 의사한테 따로 가서 뭔가 묻더니 병실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그냥 하지 마세요. 몸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그 말이 걱정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수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처럼 아니면 그 수고를 계속하면 저들이 불편하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저희가 내년부터 음식 사올게요. 요즘 명절 음식 세트 좋은 게 많아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훈이 부부는 입원 수속을 도와주고 이틀 뒤에 퇴원하라는 말을 남긴 채 돌아갔습니다. 명절 당일이었으니까요. 입원실에 혼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데 복도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면회 온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도 없었고 슬픔보다는 텅 비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퇴원하는 날 동훈이가 데리러 왔고 집까지 데려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로 다음부터는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부탁인지 아니면 통보인지 집 앞에서 아들 차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날이었습니다. 자식한테 걱정받는 것과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 걸 그날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명절 전날이면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전이라도 몇 가지 더 부쳐두어야 했고 갈비찜도 간을 봐야 했습니다. 동훈이 가족이 오전 10시쯤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기름 묻은 손을 행주에 닦으며 달려나갔습니다. 왔냐, 어서 와. 동훈이는 어머니 왔어요 하고 짧게 인사를 하고는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부엌을 들여다보더니 앞치마를 찾아 묶었습니다. 어머니, 저 뭐 도와드릴까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말이 의무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시키는 것은 했지만 먼저 찾아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거 썰어줄래? 하면 썰었고 저기 그릇 좀 꺼내줄래? 하면 꺼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조리대 모서리에 올려둔
핸드폰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낮에 동재 가족이 도착하고 나서 미란이도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와 미란이가 나란히 서서 나무를 묻히는 동안 둘은 서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전을 부치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들으려 해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피식 웃는 소리가 났고 저는 그럴 때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나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용기를 내서 서연아, 요즘 직장은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서연이가 괜찮아요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미란이와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뒤에 오는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진 건 저뿐이었을까요? 저녁상을 차리고 다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음식을 같이 만들었지만 상을 차리고 나서는 각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손주들은 서로 게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못한 채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빠진다면 이 사람들이 알아챌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음식이 사라지면 알아챌 것입니다. 국이 식으면 알아챌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라진다면 그것도 알아챌까요? 저녁을 치우고 나서 아들들은 다시 소파로 돌아갔고 저는 며느리들과 함께 그릇을 닦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내내 서연이와 미란이는 또 둘끼리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옆에서 수세미를 문지르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온종일 같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요? 부엌불을 끄면서 저는 거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다 모인 명절 전날 밤, 저는 그 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어릴 때는 달랐습니다. 예준이가 17살 때만 해도 현관문이 열리기 무섭게 할머니 하고 달려와 제 허리에 매달렸고 저는 그 작은 몸을 안으며 명절 준비의 모든 고단함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내 예나가 처음으로 할머니 전 맛있어 하고 말했던 날,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다음 명절에도 전을 더 많이 부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달라졌습니다. 예준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예나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명절 전날 왔을 때도 현관에서 할머니하고 짧게 인사를 하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 먹으라고 불러야 나왔고 밥을 먹는 동안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예준이가 불쑥 한마디를 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왜 이렇게 와이파이가 느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게 상처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한 말이겠지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할머니가 잘 몰라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준이는 이미 시선을 핸드폰으로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예나는 밥을 반도 안 먹고 숟가락을 놓으면서 엄마, 나 배불러. 이거 왜 이렇게 짜 하고 말했고 서연이가 쉿하며 예나를 눈으로 제지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짜다면 짠 것이겠지요. 손주 입맛에 맞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전 하나를 부치기 위해 새벽부터 허리를 구부리고 섰던 저는 그 순간 그것을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치우고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반쯤 남은 음식들, 어지럽게 놓인 수저들,
그리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제가 가장 공들여 만든 묵. 그런데 그 오후에 이미 한 번 가슴이 철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동재 가족이 낮에 도착했을 때 지아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미란이한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6글자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미란이가 쉿, 조용히 해 하고 낮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묵을 썰던 손이 멈췄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보여준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이들이니까요. 아이들 눈에 할머니 집은 와이파이가 느리고 음식이 짜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이, 이 명절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다려지는 곳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오랫동안 꾹 참아왔던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식구가 다 모인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저녁상을 차리고 나니 어느새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다들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아들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손주들은 서로 게임 이야기를 소곤거렸습니다. 제가 올라오느라 힘들었지? 하고 말을 걸면 아니요, 괜찮아요 하고 짧은 대답이 왔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고 물으면 그냥 바쁘게 지내요 하고 대화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빈 그릇을 채우고 국을 더 떠오고 상 위를 살피면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앉아 있으면 뭔가 제가 할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자꾸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녁을 치우고 나서 아들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했고 며느리들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 제사상에 올릴 나물을 아직 못 무쳤으니까요. 서연이와 미란이가 나란히 서서 시금치를 데치고 고사리를 무치는 동안 저는 도라지를 손질했습니다. 셋이서 부엌에 서 있었지만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이와 미란이는 가끔 둘끼리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저는 그 옆에서 혼자 도라지를 찢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 같이 서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이 느낌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명절을 준비한 건데 온종일 북적였어도 저는 결국 이 부엌 한켠에서 혼자였습니다. 밤이 깊어 다들 자리를 잡고 누웠고 저는 가장 마지막에 불을 껐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일어나 손을 씻고 부엌에 섰습니다. 어젯밤 묻혀둔 나물들과 전, 갈비찜, 두부와 묵을 하나씩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향을 피우고 남편 사진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아직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좀 달랐을까? 6시가 넘어서 저는 방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라, 제사 지내야지. 아들들이 하나둘 나왔고 며느리들이 졸린 얼굴로 나왔으며 손주들도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들 세수를 하고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아들들은 형식적으로 절을 올렸고 며느리들은 그 옆에 서서 기다렸으며 손주들은 졸린 눈을 간신히 뜨고 서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저는 상을 물리고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와 미란이도 부엌으로 들어왔고 셋이서 제사 음식을 그대로 내어놓으며 밥과 국을 더 올렸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들이 옆에 있으니 손이 빨랐고 금방 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들들은 그 사이에도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손주들은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들 앉아라, 밥 먹자. 다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갈비찜과 나물들, 제가 직접 만든 두부와 묵 그리고 전이 가득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드디어 상 위에 다 올라온 순간이었는데 저는 그 상을 바라보며 잠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동훈이는 뉴스를 보고 있었고 동재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예준이한테 그거 좀 내려놔 하고 말했지만 정작 자기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 맛있어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국이 식었나 싶어서 국 더 줄까? 하고 물었더니 동훈이가 괜찮아요 하고 했고 동재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밥을 반 그릇쯤 먹더니 다 먹었어요 하고 수저를 놓았고 예준이는 밥을 빨리 먹고 저 먼저 일어날게요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이 하나둘 비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식어가는 국을 떠먹었습니다. 5일 전부터 장을 보고 물김치를 담그고 두부를 만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전을 부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식탁 하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지금 각자의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없어도 이 사람들은 똑같이 저 화면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쪽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허무했습니다. 오래 공들인 무언가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으려는데 그때 서연이가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은 미란이도 그 말을 들었는지 살짝 몸을 고쳐 앉았습니다. 동훈이와 동재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연이 쪽을 봤습니다. 뭔가 이미 아들들과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잠깐 미란이를 한번 쳐다보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래 생각해 본 건데요. 요즘은 명절에 해외여행 많이들 가잖아요. 저희도 내년부터는 명절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서연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행을? 네, 어머니. 사실 요즘 명절에 집에서 이렇게 차리는 집이 많지 않아요. 다들 간단히 하거나 여행을 가거든요. 어머니도 매번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보면 저희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다.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여행을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명절 자체가 번거로워서 없애고 싶다는 건지 미란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도 요즘은 해외 나가는 걸 좋아하고 저희도 오랜만에 다 같이 어딜 가면 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요. 동훈이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도 쉬실 수 있고 저희도 같이 시간 보내고 더 좋지 않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좋지 않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오는 것보다 해외여행이 더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남편한테 절을 올리는 것보다
어딘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더 좋은 추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 촛불을 켜던 그 시간을, 남편 사진 앞에서 올해도 잘 치렀다고 혼자 고개를 숙이던 그 마음을, 그것이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제가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였다는 것을. 내년에는 우리끼리 여행 가도 어머니는 복지관이나 다른 데 가시면 되고요. 서연이가 덧붙인 그 말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 무언가가 딱하고 부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되어 낡은 것이 마침내 부러지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는 척하면서 사실은 잠깐 숨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동훈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냐? 동훈이가 동재와 눈을 한번 마주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좁잖아요. 저희 식구가 다 오면 방도 부족하고 애들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는 명절에 근처 호텔이나 펜션 같은데 방을 잡으면 어떨까요? 낮에는 어머니 집에 와서 시간 보내고 밤에는 따로 자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거실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아들들 중학교 다닐 때 이 집으로 이사 왔고, 남편이 이 거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고, 제가 혼자가 된 뒤로도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좁다면 좁은 집이겠지요. 방 3칸에 욕실 하나.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오래되고 낡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불편했나요? 애들이 불편하대? 제가 물었더니 동훈이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직접 말하진 않았는데 어머니, 예준이 방도 없고 다 같이 방 하나에 자야 하잖아요. 동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비용은 다 낼게요. 어머니한테 부담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편하자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집이 불편하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 집이 불편하면 오지 않으면 됩니다. 아들들이 어릴 때는 이 좁은 집이 불편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 식구가 방 하나에서 뒹굴며 자도 좋다고 했고, 마루에 이불 깔고 자도 투정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호텔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들을 한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명절에 여기는 왜 오는 거냐? 아들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고 서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 그게 아니라 하고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다.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릇을 물에 담그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해외여행, 호텔방, 어머니 집은 낮에만. 한 번에 이 많은 말들이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이 가족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오늘 아침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이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이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들러야 하는 한 곳이었다는 것을.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아들들은 이미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오전이었습니다. 벌써 가려고? 동훈이가 가방 지퍼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예준이 학원도 있고
서연이도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왔으니 채 하룻밤을 잔 것이었습니다. 점심이라도 먹고 가지. 어머니, 저희 올라가면서 먹을게요. 고속도로 막히기 전에 출발해야 해서요. 동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오늘 대전까지 내려가야 해서요. 일찍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 때는 오후에 왔으면서 갈 때는 고속도로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명절 당일 오전에 제사를 마치고 아침을 먹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이미 아이들 짐을 챙기고 있었고 손주들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왜 오는 걸까 싶었습니다.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왔다가 이렇게 서둘러 가는 걸까 싶었습니다. 의무이기 때문이겠지요.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오는 것이겠지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명절 준비를 하며 품었던 기대가 얼마나 혼자만의 것이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갈게요. 몸 조리하세요. 동훈이가 인사를 했고 서연이가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하고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재는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했고 미란이는 어머니 조심하세요 했습니다. 예준이와 예나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짧게 인사했고 지아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신발장 위에 아들들 어릴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훈이가 예준이 나이쯤 됐을 때 온 가족이 이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집이 우리 모두의 집이었습니다. 명절이 따로 없었고 매일이 같이 사는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각자의 집을 꾸리더니 이제는 명절 아침을 먹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직 치우지 않은 아침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반쯤 먹다 남긴 갈비, 손도 대지 않은 묵, 조금 덜어낸 나물들. 저는 그 상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한동안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8 식구가 오가며 북적이던 곳이 맞나 싶을 만큼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위에 던져진 담요 하나, 바닥에 나뒹구는 손주들 양말 한 짝, 텔레비전 리모컨 옆에 놓인 빈 물컵. 식탁 위에는 아침상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고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도 없었고 상을 걷겠다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하고 인사를 했으니 그걸로 된 것이겠지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반쯤 먹다 남긴 갈비, 손도 대지 않은 묵, 조금 덜어낸 나물들, 그리고 다 식어버린 국. 이 음식들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날을 썼는지 이 자리에 앉았던 사람 중 아는 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묵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혼자 먹으니 짜지도 않았습니다. 손주 예나가 짜다고 했던 음식이 지금 제 입에는 딱 맞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더 서러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릇들을 하나씩 부엌으로 날랐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그릇을 닦고 헹구고 엎어놓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는 동안 눈에서 뭔가 흘러내렸습니다. 울 생각이 없었는데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수돗물 소리에 섞여서 흘렀습니다. 저는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마치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거실 불도 껐습니다. 집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절 낮이었는데 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들 어딘가에 모여 있겠지요. 누군가의 집에서 혹은 어딘가 여행지에서 북적이고 웃고 있겠지요. 저는 이 빈집에 혼자 앉아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는 건 올해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빈집에 혼자 앉아 식어가는 음식을 바라보는 명절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해외여행이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호텔이 편하면 호텔에서 주무십시오. 그런데 그렇다면 저도 이제 이 명절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이 고요한 집안에서 마침내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저는 올해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반년 전쯤 아파트 게시판에서 뜯어온 것이었는데 수원시 노인복지관에서 명절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어차피 명절엔 가족들이 오니까 하고 접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봉사자가 필요하신가요? 복지관 담당자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언제든지 오세요. 처음 복지관에 간 날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주방에 서서 국을 끓이고 배식을 돕는 일이었는데 제가 평생 해온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제 집 부엌에서 혼자 하던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란히 서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옆에 선 봉사자분이 어머니, 국자 좀 빌려도 될까요? 하고 말을 걸었고 저는 네, 여기요 하며 건넸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셨습니다. 굽은 허리로 걸어오시는 분,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 오랫동안 집에만 계셨는지 햇빛이 낯선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오시는 분. 저는 그분들 앞에서 국을 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국 한 그릇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는 어르신의 그 한마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것이 제 아들들은 밥상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들도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일어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어르신들은 국 한 그릇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뜨거운 것을 삼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뿌듯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리면서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일인데 오늘은 그 일이 달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는 일과 단 한 사람이라도 고맙다고 말해주는 일은 이렇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간만에 잠을 깊이 잤습니다. 그리고 연휴인 그 다음 날에도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어느새 그것이 제 명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기다리는 명절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명절.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동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동훈아, 엄마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어머니? 저는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뭇잎 몇 장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해외여행 얘기했잖아. 어머니, 그게 여행 가고 싶으면 가. 이제는 안 와도 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동훈이가 어머니 하고 낮게 불렀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눈치 보지 마.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 억지로 오는 명절이라면 엄마도 이제는 필요 없어. 어머니, 저희가 가기 싫은 게 아니에요. 알아. 근데 마음이 없는 게 다 보여. 엄마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 동훈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살아온 세상과 아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저는 명절이면 온 식구가 모이는 것이 당연한 시절에 자랐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온 집안이 음식 냄새로 가득 차고 방방마다 식구들이 넘쳐나고 새벽까지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가족보다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달라진 세상 속에서 혼자 예전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세상이 바뀌는 동안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제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보니 제가 혼자였습니다. 달라진 세상이 서럽다기보다는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아버린 제 자신이 조금 서러웠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명절에 갈게요. 동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음식은 저희가 사갈게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가족의 모습도 변했습니다. 명절의 의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변한 세상 속에서도 아들은 오겠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사온다고 했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떨어지던 나뭇잎이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놓아줘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붙들고 있으면 저도 힘들고 저들도 힘든 것들이, 명절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오래된 방식을 내려놓는 일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72살 한복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이기 전에 저는 저 자신이었습니다.